국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주권이 없어. 그럼 한국에 대한 데이터를요, 의도적으로 중국이 많이 만들고 일본이 많이 만들면 한복은 중국 거야, 김치도 중국 거야.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AI로 계속 검색하다 보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 문화라는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안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게 뭐 K-팝 뭐 이런 것들, 식품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AI가 결합이 되면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가 세계적으로 되게 높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AI로 검색을 하고 AI로 한다 그러면 AI가 한국의 문화, 한국의 데이터, 한국의 뭐 푸드, 뭐 여러 가지를 다 학습을 많이 해야 그게 그 사람들의 결과물에 나오겠죠. 그러려면 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AI 주권, 이것도 전략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기업이 옛날에 SNS에서 검색을 해보면 검색 결과에 따라 그 기업의 이 밸류가 정해진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AI가 검색했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팀에서 TV 광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한테 우리 회사에 대한 건강한 데이터를 공급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럼 국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주권이 없어. 그럼 한국에 대한 데이터를요, 의도적으로 중국이 많이 만들고 일본이 많이 만들면 그걸 학습하고 나면 걔들이 유리한 쪽으로 한국에 대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한복은 중국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치도 중국 거야. 근데 내가 따라한 거야.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AI로 계속 검색하다 보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진짜 한국의 문화를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정교한 데이터들을 잘 만들어가고 그걸 AI한테 많이 학습시키고 전 세계 플랫폼들한테 그 데이터를 잘 전달하는 것도요, 앞으로 AI 주권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역사에 보니까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는데 어디 거야? 그건 중국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독도는 일본 땅이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이 주권의 틀이 더 커져 버렸네요. 그렇죠. 그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갖는 게, 그래서 요새 그래서 소버린 하는 이유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겁니다. 장비도 어쨌든 들여왔고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는데 또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과거처럼 야금야금 키워서 안 되고 빨리 우리도 많이 키워서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규모의 인재를 빠르게 양성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사실은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재 쟁탈을 위한 쩐의 전쟁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다이티키라는 친구가 벌셉트라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걸 잘 키우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너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로 와. 1,600억 줄게. 그랬더니 얘가 뭐랬는지 아세요?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럼 3,300억. 네, 그럼 갈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24살입니다. 어려서부터 코딩에 미쳐서 이제 한 애죠. 그리고 코딩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더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인 걸 바탕으로 AI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그걸 더 확장시키고 그 AI의 뭐 LLM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흡수한 속도가 빨라졌겠죠. 그리고 AI를 활용하니까 코딩도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다양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쫙 해봐서 그런 역량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한 친구가 알렉산더 왕이라고 97년생인데 이 친구는 스케일 AI라는 업체를 창업을 합니다. 얘는 뭐 하는 데냐면요, 예를 들어 자연주행을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럼 학습의 데이터를 정교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레이블링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업체를 차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가 얘가 탐이 난 거예요. 근데 스케일 AI가 워낙 잘 나가는 회사니까 얘를 인수하면 나를 데려갈 수 있어요. 얼만데? 19조예요. 19조. 사버렸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지금 메타의 AI 총괄 책임자가 된 겁니다. 제가 물어봤죠, 저커버그한테. 아니 지금 20조나 쓸 일이냐고 인재 쟁탈을 하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봐야 우리 회사 지분이 1%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인재 전쟁의 규모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개발자도 뭐 1,200억 받은 친구 있잖아요. 이 규모와 연령대를 보면 다 20대 중초반들이에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되게 늙어 보이죠. 84년생입니다. 샘 알트만이 85년생. 이분들이 AI 업계의 원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겠으니까 20대 초중반 애들을 데려다가 이걸 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릴 때부터 그런 호기심과 수학, 또 코딩 이런 다양한 것들을 관심 있어 하면 많이 잘 가르쳐야 돼. 근데 우리는 수능만 가르치잖아요. 이게 약간 또 취약점이기도 한데 그럼 코딩만 잘 가르치면 야 코딩은 AI가 다 한다며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코딩은 언어잖아요. 내가 누굴 시키려도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언어를 잘 알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창의성 또 수학에 대한 깊은 관심 그 다음에 AI 분야의 코딩이 나왔고 논문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메인 나리지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애들을 우리는 의대로 보내거나 너 수능 준비 안 하고 뭐하니 그러고 그래서 1,000억대짜리가 쉽게 우리는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는 시스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요. 그게 이제 대학에 와서 그럼 수능 다 보고 나서 공부를 한다 그래도 갑자기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뛰어나게 나오진 않겠지만 몇 년 내에 생각해보면요. 챗GPT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네. 맞아요. 그럼 얼마 안 배워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 나중에 고등학교 마치고서 하더라도 1,000억짜리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그 교육열을 좀 화끈하게 띄워주면 아니 의대 간다고도 저렇게 난린데 너 1,000억짜리 한번 가보자. 이걸 좀 군부를 떼서 그러면 우리 애들처럼 세계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안타깝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못 주거든요. 삼성전자에서 1,000억 주고 스카웃 못 해요. 맞아요. 다른 데들은 1억 주는데 1,000억을 우리 사회에 이걸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지금은 거기 가서 성공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돈 받아갖고 또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한국하고 연계된 사업을 계속 가는 게 저는 좀 크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그럴 때지. 아니 솔직히 우리 소장님 미국에서 500억 준대. 근데 누가 잡아 아빠가 넌 애국해야지 어딜 가니? 아빠 500억 포기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빠도 가라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500억을 벌어오는 게 애국심. 그렇지. 그런 핑계로라도 어쨌든 가라 그러지 막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국처럼 이제 선진국에 진입해서 세계관도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자기의 포지셔닝을 촥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를 갔더니 뭐 미국인들 다 빼고 나면은 그 딱 3명의 국가 사람도 있어요. 중국, 인도, 한국. 맞아요. 근데 거기 안에 한국이 들어있다는 게 참 다행이긴 하지만 나머지 두 나라 인구가 15억이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또 그나마 또 이제 괜찮은 인재들이 자꾸 의대 가겠다고 자꾸 국내로 빠져버리니까 수급이 딸린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인재들이 좀 많이만 와서 실리콘밸리 좀 비벼만 주면 그렇죠. 대한민국이 이쪽 분야에서 4강 안에 들어가는 건 확실한 일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맞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의대 가지 말고 여기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뭐 과고 이런 데에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막 해가지고 그걸로 뭐 특혜를 줘서 뭐 어디 못 가게 뭐 자꾸 잡으려 그러지 말고 아예 그런 애들 어릴 때부터 가서 AI 뭐 경진 대회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큰 물에서 놀면서 좀 키워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생겼어요. 자식을 낳으면 AI 쪽으로. 본인이 해도 되지 아직. 저는 좀 늦은 것 같고 제 자식은 이제 AI 쪽으로 좀 이제 밀어줄 건데 그럼 몇 살 때부터 이런 교육들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좀 지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분이요. 데미스 허사비스 알파고 만든 사람입니다. 이 친구하고 송모 박사님 우리나라 천재라고 5살 때 미적분했던 분 있죠.
동갑내기 73년생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네. 영국의 이 천재 데미스 어사비스는 9살 때 세계 체스 대회에서 준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천재. 그래서 영국을 대표한 천재였고, 송모 박사님은 미적분을 5살 때 풀었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영국에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게임에 빠집니다. 게임에 미쳐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게임을 개발해버려. 게임을 어떻게 만들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놔두니까. 그래서 막 게임을 만들더니 그걸 500만 불인가에 팔아요. 그리고 그 역량을 인정받아서 케임브리지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입학을 해요. 거기서 또 게임을 하나 만들어.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게임 재미없네. 근데 내가 앞으로 하는 꿈은 사람처럼 코딩을 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서 뇌인지과학 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뇌인지과학 박사가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데 그 회사가 딥마인드예요. 그리고 딥마인드를 5천억 받고 그 알파고를 터뜨린 다음 딥마인드를 5천억 받고 구글에 팔아요. 지금 어디가 있냐? 구글의 아카데미아 부문 CEO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송모 박사님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저랬을까? 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야 돼. 그분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5살 때부터 그것만 갖고 무슨 대학교 가서 수업하고 맨 그런 것만 한 거야. 하고 싶지도 않은 것까지 해가면서.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니까 이게 좋아질 리가 없죠. 그쵸. 동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 국민의 기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 그 또래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했지. 이게 대한민국이 애를 키우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관심이, 호기심이 마냥 많았으면, 그래서 게임도 하고 뭐도 했으면, 아니 젠슨왕은 게임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인간은요, 무엇보다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했을 때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해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걸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때 세계관이 순식간에 확 확장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암기하는 지식은 AI가 다 알려줄 텐데 굳이 우리가 그런 역량에 집중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뭐도 하지만 얘가 진짜 관심 있는 그게 뭔지를 보고 거기서 키워주는 게 필요해요. 아니, 저는 의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신 의사가 돼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 보다는, 야, AI 닥터 개발은 어때? 이 새로운 꿈을 미국도 엄청 투자하거든요. 그런 거에 갈 수 있는 애들을 막 이렇게 키운다 그러면 창업가가 되는 거네요. 창업가도 되고 개발자도 되고. 개발이라는 게 자꾸 개발자 그러니까 코딩하는 건 AI가 대신한다며. 개발은요, 거의 모든 것이 다 개발이죠. 세상에 없던 알파고를 만드니까 돈도 벌었는데 노벨상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관으로 생각하면 노벨상 받으려면 무슨 천체 물리학을 하고 뭘 해야 하고 하는데, 그 어릴 때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코딩할 수 있다면 을 생각한 사람이 결국 노벨상을 받았네. 그러니까 결국 시대에 따라서 세계관이 바뀌는 거니까 어린 시절에 진짜 필요로 한 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그 호기심과 열정을 키워주는 게 더 큰 교육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I가 인간의 일을 굉장히 많이 대체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중간 관리자도 없어진다 뭐 이러는데, 그럼 AI가 인간의 90%의 일을 다 가져간다면 나머지 10% AI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I가 할 수 없는 일은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새로운 걸 생각하는 힘. 생성형 AI가 대부분 하는 것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한 내용대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게 대부분이라서 생각할 수 있는 일들, 또 매뉴얼이 안 되는 일들. 예를 들어 배관 수리공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로봇이 매뉴얼이 없는 거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개발하려면 야, 저 정도 업무에 그게 될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임의적인 일, 또 사람이 즉각적인 대응이, 순간순간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많이 필요한 일들은 앞으로 안 없어질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힘. 옛날에도 저는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마트 없어지고 또 은행 지점 없어지고 전부 온라인 모바일로 가면 사람은 뭐 하고 사나요? 일자리 없어졌나요?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에 새롭게 또 시스템이 등장하죠. 제가 AI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면서 느낀 게 뭐냐, 인간은요 항상 새로운 선택을 통해
생존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대전환 때도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지만 또 많은 일들이 새롭게 생겼죠. 그리고 보세요. 옛날 같으면 방송국 PD를 해야지. 이런 거 해가지고 생활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이 생겼어요. 네, 근데 투덜투덜 많이 합니다. 왜? 이것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근데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죠.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방송국 PD에 어떻게든 동문이거나 친척이거나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레거시가 지배하는, 소위 말해서 귀족 사회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온 거는 굉장히 공정해지고 굉장히 잡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 실력주의가 실현된 케이스예요. 이 콘텐츠가 좋으면 사람들이 볼 거고 실력 없으면 아웃이에요. 냉정하다 그러지. 그래도 부모 돈 받고 아버지가 귀족이라서 내가 성공한 사회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사회 현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 확산될 거예요. 네. 메이저 트렌드는 있어요. 우리가 토요일 근무 안 하죠. 네. 앞으로 4.5일, 4일 된다.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놀고 휴식하고 새로운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 된다.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 그저 기계처럼 일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많은 부분들을 기계들이 해결해주고 왜 가사도 결국 뭐 세탁기, 식기세척기, 청소기가 다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결국 계속 그렇게 진보가 될 거고 그 안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들을 인간은 또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들이 또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에 이제 국경 없이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IT가 되고 나서 또 많아진 게 카페가 많아졌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일도 하고 그렇죠. 공부도 하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렇죠. 그럼 이제 캠핑장이 늘어난다던가 이런 여행 쪽이 또 늘어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또 이런 유튜버들이 어디 갔더니 너무 좋더라 그러면 나도 그거 가서 보고 싶다.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결국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었던 게 건설업이라든가 조선업 같은 데는 AI가 대체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맞습니다. 언젠가는 뭐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늦은 속도로 된다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궁금했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지. 약간 이제 다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설업이나 조선업 같은 경우는 좀 느릴 거다. 왜? 일단 이게 돈이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로봇을 집어넣으려면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냐? 대량 생산이 되니까 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자기네 양산 들어가면 2만 불 목표다. 그럼 2만 불이면 비싸야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이면 1년 인건비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야 가만히 있어봐. 얘를 뭐 시멘트나 뭐나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얘를 쓰자.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3억이면 못 써요. 근데 3천만 원이면 쓰죠. 또 김밥 천국에서 야 김밥 말고 뭐 하는데 쓰자.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건설업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의 건설 방식으로는 어려울 텐데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있죠. 집을 로봇이 공장에서 지어갖고 왜 요새 모듈라 주택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해서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지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거고 조선업도 비슷하다고 봐요. 뭔가 작업의 프로세스에서 이 로봇이나 AI가 하는 역할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용접도 벌써 로봇이 많이 대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확대되면 여기도 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이렇게 전통적인 제조 산업이 왜 로봇을 못 받아들이냐면 로봇이 너무 비싸서 그래요. 개발비랑 이런 게. 근데 휴머노이드는 얘기가 다르죠. 휴머노이드의 장점이 뭐냐면 따로 설비 투자가 필요 없어요. 개발도 하라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이 해. 그리고 이거를 다 매뉴얼화 하자. 매뉴얼하고 나서 녹화를 해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해서 학습을 시켜요. 언제까지? 99%의 수율이 올라갈 때까지. 그럼
자 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의적인 리스폰스가 필요하고 매뉴얼이 없는 것들은 그건 현장에서 사람이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머리를 쓰면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프로세스를 매뉴얼화 하면 되겠네. 이게 되고 제 로봇 3천만 원이래. 그럼 우리 도입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회사들도 그런 걸 개발할 가능성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단어가 맞네요.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수천조의 자본이 로봇 개발하라고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젠슨왕도 나 휴머노이드에 꽂혔어. 근데 이 사람은 7천조 있어. 그러면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진짜 지금 모든 자본은 AI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작년에 이제 AI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어요. 두껍게 이렇게 썼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메이저 트렌드가 이렇게 됩니다 했는데 보통 그러고 나면 한동안 책을 안 쓰거든요. 한 2년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1년치를 모아서 빨리 지금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자본만 해도 2경 3천조예요. 놀라워요. 그런데 3경 7천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막 4,000표 올랐는데 우리나라 올라간 거 보세요. AI하고 별 상관없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조방원도 보세요. 제가 아까 방위산업 얘기했죠. 우리나라 제조 역량을 귀하게 여기는 미국의 AI 스타트업 안드릴이나 이런 회사들이 한국하고 같이 해요. 왜? 지금 미국은 방산 제조 역량이 다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 스타트업을 통해서 AI 역량을 가진 이 회사가 무인 잠수정 전투정 만들고 무인기 만들고 대한항공 뭐 HD 현대하고 손잡고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AI 때문에 크는 거죠. 조방원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원자력도 원자력이 아니라 뭐예요? AI 인프라 기업. SMR을 해야 된대. 그거 수주해야 된다는데 전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더더욱 지금 적어도 3년간은 이 혁명기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공부하려면 트렌드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이 책을 펴내서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하실까? 글로벌 AI 트렌드를 좀 공부하시라고 정리해 놓은 좀 얇게 딱 마침 딱 우리 영상 나올 때쯤 수능 끝난 타이밍이거든요. 네. 수험생들 수능 끝나고 한 번씩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다들 고민하는 게 뭐 커닝 문제도 나왔지만 AI로 숙제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검사하세요? 저는 그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AI 시대에 어떤 교육을 준비하고 계세요를 궁금해야지. 옛날 방식으로 암기해서 쓰는데 AI 활용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 발표하는 능력, 생각을 만들어내는 힘, 그게 합리적인가, 또 그걸로 남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대전환을 빨리 하시는 게 필요하다.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 더 궁금한 내용들은 이 글로벌 트렌드에도 네. 자세하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재형 교수님 출연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